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그저 돈 주고 무기 사는 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기술 종속국으로 묶어뒀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 심장 기술마저 통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쇼는 끝났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조롱 섞인 건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한국인들이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를요. 쏟아지는 비웃음 속에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았죠.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야전 침대와 믹스커피, 수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마침내 완벽한 최첨단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대국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순간이었죠. 영원한 수입국에서 세계가 탐내는 수출 강국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통쾌한 역정극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첨단 레이더도 없이 말입니까? 저는 워싱턴 회의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꿈 같은 소리죠. 28년 동안 이런 무모한 도전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28년간 전투기만 분석해온 방산 전문가죠. 올해 58세고요. 제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가 좌우됩니다. F-35부터 유럽 전투기까지 제가 평가하지 않은 건 거의 없죠. 업계에서는 콜드웰이 실패라고 하면 진짜 실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 한국 자료가 떠 있었죠.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는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은 뻔했죠. 성공 가능성 매우 낮음. 왜 그랬을까요? 첨단 레이더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눈이자 심장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외형이라도 그냥 날아다니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딱 잘라 거부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끝났다.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겠다라고 나섰답니다. 동료가 커피 마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죠. 스스로 개발이라니요? 미국과 유럽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나라가 해낸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과거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30년 넘게 개발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이렇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날 회의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배포된 직후였죠. 유럽 분석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레이더도 없이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최신 전투기 개발에는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기술 있는 나라 기준이죠. 한국은 2026년까지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7년입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도 없고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결국 미국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이 안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 완전 거부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 강국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서는 세계 최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천 개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제조업 좀 한다고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F-21은 실패할 거다. 모두가 동의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나토 자문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핵심 기술 확보 실패는 치명적이죠.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제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됨.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28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백 건 써왔죠. 제 판단은 한 번도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반짝였고 저는 제 분석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벽을 넘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첨단 레이더를 확보하지 못한 순간 이건 끝난 게임이었죠.
28년 동안 전투기를 분석해온 저에게 그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실패.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나라가 제 모든 확신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꽁꽁 닫아버린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을 박살내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었죠. 몇 년 뒤 저는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사망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잘못된 도전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직후 글로벌 방산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됐죠. 매서운 조롱이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 하워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한국말이요.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레이더도 없이 전투기라니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불가능하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였죠. 세계 방산 지도를 펴보십시오. 맨 위에는 미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래 영국,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죠.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지배해온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그저 돈 두둑하게 주고 무기를 사가는 VIP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종속 국가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있었죠. 한국은 훌륭한 제조국입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1등이고 배도 세계 최고로 잘 만들죠.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럭 잘 만든다고 탱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하늘에서 싸우는 종합 무기입니다. 수만 개 부품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전투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저는 군사 전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실패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30년 넘게 개발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터키도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신흥국들의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거죠. 기술 격차는 극복 못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반세기 넘게 전투기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했어요. 이 강역을 어떻게 메운다는 겁니까?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는 한국의 KF-21은 야심차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썼죠. 영국 일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모아서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변함없었죠.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실패 확정.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가 비웃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우리가 워싱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실 때였습니다. 한국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연구소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죠. 불 꺼질 줄 모르는 연구실이었습니다. 퇴근이라는 단어는 달력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젊은 연구원들은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도면과 씨름하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믹스커피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런 지독한 오기와 절박함이 연구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현장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포기는 없다. 방법을 바꿀 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걸렸습니다. 저 문장은 적어도 장난치는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인터뷰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의지로만 봤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봐야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실패를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한국 내부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분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등을 돌렸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뒤집는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쏟아지는 비웃음을 연료 삼아 더 무섭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웃을 때 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을 때 저들은 그 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제 단단했던 확신 속에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들의 눈빛이, 저들의 속도가, 저들의 침묵이 말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그 좁은 연구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미세한 불편함이 나중에 제 확신 전체를 뒤집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늦가을이었죠. 제 책상 위에 한국에서 날아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예상대로 지연되고 문제투성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첫 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제기 1호기 기체 조립 완료. 예정 일정보다 3주 앞당김. 저는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봤습니다. 앞당김이라고요? 지연이 아니라요? 신흥국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도테자스는 10년씩 밀렸는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죠. 주요 시스템 통합 시험 완료. 기본 성능 목표치 달성. 손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2단계에서는 수많은 오류가 쏟아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서에는 달성, 완료, 성공만 가득했어요. 너무 빠르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빠르잖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KF-21 시제기 실물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시제기라는 게 보통 투박하고 거칠죠. 그런데 한국 것은 달랐어요. 매끈했습니다. 거의 양상이 수준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 연구소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천 공장의 밤,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던 젊은 기술자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도면과 씨름하던 그들. 저는 그들을 비웃었죠.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해내고 있었어요.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이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뼈대 좀 빨리 맞췄다고 전투기가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목소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팀 일부는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지상 엔진 가동 시험 성공, 추력 정상, 각종 시스템 정상 작동.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엔진 가동이 성공했다는 건 이제 비행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행까지 성공하면 제 분석은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개발 속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지금 저를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들은 그 좁은 연구실에서 무슨 마법을 부렸던 겁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28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의심, 불안, 혼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핵심 기술은 없다. 첨단 레이더 없으면 이건 그냥 반쪽짜리야.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확신의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예측을 비웃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저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결과를 쌓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 28년 경력이, 제 자존심이, 제 모든 확신이 그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는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기술이었어요.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국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 재검토, 추가 시험 필요.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이걸 넘지 못하는구나. 첨단 레이더 개발에서 벽에 부딪힌 겁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혼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물건입니까? 전투기의 눈이자 심장인데 이걸 못 만들면 그냥 날아다니는 고철덩어리죠. 이 첨단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벌집처럼 배열되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적을 찾고 추적하고 공격까지 지시하죠. 여기서 신호가 하나라도 꼬이면 전투기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성 목표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레이더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기술 있는 선진국들도 최소 3년은 걸리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사천연구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수백 번째 시험에 또 실패했어요. 레이더 신호가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죠. 젊은 기술자들은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만 노려봤습니다. 3일째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들이었어요. 연구실 곳곳에는 비어있는 커피컵과 컵라면 용기만 쌓여갔습니다. 화이트보드 한쪽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포기는 없다. 방법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결과는 안 나오고 외부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글로벌 방산업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런던에서 온 분석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KF-21 핵심 기술 확보 실패 시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높음.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시 여기까지였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죠. 제조업 국가가 첨단 무기까지 만들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제 확신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확신했다. 한국은 여기까지다. 외부 평가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미국 방산 전문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KF-21 야심찬 도전의 한계. 프랑스 언론도 가세했죠. 한국은 훌륭한 제조국이지만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한 탈락 구간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 실패, 일정 압박, 자원 한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프로젝트는 무너집니다. 저는 수없이 봤거든요. 한국 언론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 차라리 미국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 한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가능성 높음이 아니라 실패 임박으로 표현을 바꿨어요. 나토 자문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죠.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콜드웰, 잔에 또 맞았다고. 한국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한 도전이었다고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느꼈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28년 경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생각했죠. 이제 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실패를 예단하고 있을 때 사천연구소에서는 누군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마지막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을까요? 제가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가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었던 그 선을 한국이 어떻게 지워버릴지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긴급보고서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첨단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 성능 목표치 초과 달성. 저는 커피 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건 불가능한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첨단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끝까지 넘겨주지 않던 그 기술을요. 한국이 스스로 해냈다고요? 탐지 거리, 추적 성능,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모든 수치가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수치가 맞지 않는다. 아니, 수치는 맞다. 내 예상이 완전히 틀린 거다. 몇 달 전만 해도 레이더 개발이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실패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공이라니요? 그때 사천 연구소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새벽 3시 연구실. 젊은 기술자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엔터키를 눌렀어요.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1코, 2코, 3코. 침묵. 그리고 화면에 적기 신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잡았다. 핏발선 눈의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며 버텨온 날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운 수백 번의 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부품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버린 위대한 기술 독립의 순간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우리가 고급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실패를 예단할 때 사천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개발 일정에 지연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정보다 빨랐죠. 핵심 기술 장벽에 부딪히면 몇 년은 지연되는 게 상식인데 한국은 그 벽을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며칠 뒤 실제 비행 시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험실 성공과 실전 성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해냈습니다. 내부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이 정말 해낸 것 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글로벌 방산업계도 술렁였습니다.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이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원히 무기 수입국으로 남을 줄 알았던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과거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KF-21 실패 확정. 제 손으로 쓴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장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 분석이 틀린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크게 틀린 적 없던 제 분석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다.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았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로 보여줬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매주 새로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초음속 돌파, 무장 통합 시험 완료. 모든 기동이 완벽했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다. 시험 몇 번 성공했다고 전투기가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양산 단계에서 터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F-21이 마하 1.5를 돌파했어요. 기체 안정성도 완벽했죠.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급선회, 급강하, 급상승. 모든 기동이 매끈했어요. 비행 시험 횟수가 100회를 넘었습니다. 200회를 넘었죠. 그리고 300회를 돌파했습니다. 성공률이 99%였어요. 이건 글로벌 기준으로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미국 F-35도 초기에는 이런 성공률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 검토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태국까지 줄을 섰어요. 심지어 중동 국가들도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관심을 보인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양산도 본격화 안 했는데 말입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방산 시장에서 가능성 없는 무기에 눈길을 줄 나라는 없죠. 세계가 이미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각국 공군 참모들이 직접 데이터를 검토했을 겁니다. 성능, 가격, 유지비, 모든 걸 따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내부 회의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하나둘 한국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제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행시험 성공률이 99%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팀원도 거들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도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관심 보이는 게 당연하죠.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건 성급한 판단이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쩌렁한 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커피잔이 흔들렸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실전 배치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국이 해냈다고 인정하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억지라는 걸 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팀원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국장님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프랑스와 독일마저 한국 KF-21 시장 잠재력 상당함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영국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자네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평가를 바꿔야겠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네. 아직 결론 내리기 이릅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후회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행시험 300회 돌파, 성공률 99%, 시스템 안정성 목표치 초과 달성. 숫자는 한국의 완벽한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데이터는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을 속이려 하고 있었던 거죠. 현실은 점점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임박. 사천 공장에서 완성된 전투기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양산이라는 건 모든 시험과 검증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설계 완료, 성능 입증, 안정성 확인, 모든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속은 잿빛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28년 경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미국도 유럽도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말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자존심이 한국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늙은 전문가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그건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완강한 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거대한 실체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었어요. 저는 나토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출고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단, 군 고위 관계자들, 언론진까지 빼곡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거대한 경납고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내부를 비추더니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였습니다. 저게 완성된 건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동체, 매끈한 곡선, 날카로운 기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기였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조종석 덮개는 투명하면서도 견고해 보였죠. 착륙 장치는 정밀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건 예상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완성도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F-22, F-35,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타이푼,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을 다 봤죠. 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채웠어요. 점점 커지는 굉음이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살아있는 맹수의 숨소리 같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국 참관단이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분석관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실물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안 된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말이에요. 그때 한국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었어요.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핏발선 눈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죠.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며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운 사람들이에요.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사람들이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을 때 저들은 여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전투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어요.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평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제 모든 분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전 세계가 비웃었던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독립국으로,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말입니다. 제가 그었던 선이 지워졌어요. 제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전투기 실패 확정. 제 손으로 쓴 문장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28년 경력의 자존심이고 뭐고 그날 사천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천 출고식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폴란드가 먼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KF-21 48대 도입 검토. 계약 규모만 6조 원이 넘었어요.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줄을 섰죠. 심지어 중동 왕족들까지 비밀리에 접촉해왔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런던의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콜드웰, 한국이 정말 해냈네.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거든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부스는 구석진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전시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었죠.
KF-21 실물 모형 앞에 각국 국방장관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팔기 시작했구나.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만 있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설계, 제조, 시스템 통합, 이 모든 게 최고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어요. 기술 자립이 완성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시스템. 핵심 기술을 모두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한국은 누구한테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 생태계도 완성됐습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든 단계를 혼자 해낼 수 있어요. 수백 개 부품 업체들도 함께 성장했죠. 한국은 한 번 사고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가 됐습니다. 군사력만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력도 함께 올라섰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 눈치를 보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런 질문이 국제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겁니다. 나토 회의에서 한국 전투기가 공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한국 KF-21의 유럽 시장 영향 분석.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올라섰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만 보였어요. 이제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의 시선이 멈춰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미국이 50년 걸린 길을, 유럽이 30년 걸린 길을 한국은 10년도 안 돼서 완주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사천에서 봤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 자던 연구원들, 믹스커피로 밤을 새우던 기술자들, 그들의 집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8년 경력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장 하늘 위로 KF-21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비행이었죠. 나는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나는 기술을 봤지만 그들은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계산했지만 그들은 불가능을 돌파했어요. 나는 숫자만 믿었지만 그들은 의지로 숫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의 의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집념, 세계를 향한 도전, 그 모든 게 하나의 기체에 담긴 겁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높고 눈부신 하늘 위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딱 한 나라만 먼저 받았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UAE의 충격적인 긴급 발표였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급받는 나라는 없다. 2,400만 배럴 즉시 제공.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똑같이 위험한 바다인데 일본 배는 억류당하고 한국 배는 군함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똑같이 미사일이 쏟아졌는데 세계 최강 미국 무기는 무너지고 한국 무기만 96% 완벽 방어에 성공했어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왜 30년 동맹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전 세계가 놀라고 중동이 감동한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죠. 그게 제가 27년간 봐온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유조선 47척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죠. 당연히 미국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UAE 긴급 발표가 떴어요. 대한민국 최우선 공급 1,400만 배럴. 잠깐, 뭐라고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17년 일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전 평가팀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UAE 방공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총 27년 경력이죠.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도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란과 주변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운항보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바다 위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기름의 3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막힌다는 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각국 정부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긴급 협상팀을 파견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죠. 저는 익숙한 패턴을 기다렸습니다. 위기 발생, 긴급 협상, 그리고 미국 우선 확보. 이게 제가 27년간 봐온 공식이었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제 모니터에 이상한 데이터가 떴습니다. UAE 에너지부 긴급 발표였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클릭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선 공급 결정. 총 2,400만 배럴 긴급 제공. 2,4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하루에 쓰는 기름이 270만 배럴입니다. 9일치 분량이에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보다 먼저 공급받는 국가는 없음. 미국은 2순위였습니다. 일본은 3순위였어요. 동맹국인 우리보다 한국을 먼저 챙긴다는 겁니까? 저는 옆 동료에게 확인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분 전 공식 발표됐습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UAE와 우리는 오랜 군사협력 관계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모니터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항로가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은 항구에 묶여 있는데 한국 배들만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 나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뭘 했는지 찾아봤어요.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죠. 원전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다른 나라들도 다 했던 일이에요.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UAE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나라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UAE가 한국 선박의 특별 통과 허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위험 상황에서도 한국 유조선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대체 뭘 제안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무언가가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전자제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위기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공격해오는 진짜 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실전 기록만 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패트리어트는 전 세계 방공망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UAE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결과일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미국보다 한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까? 미국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저는 화면 속 한국 유조선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보여준 걸까요? 왜 전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먼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답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기름을 먼저 받은 이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답을 찾기도 전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틀 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UAE 방공통제실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15분 만에 통제실로 달려갔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직 장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란입니다.
핵시설이 타격당했습니다. 그날 중동의 하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3곳에서 폭발이 확인됐어요. 지휘부 건물도 맞았죠.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30분 뒤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찼어요. 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가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호르무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봉쇄됐습니다. 선박들 전부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왜 기름이 막혔는지 말입니다.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기름의 3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가 멈춰요. 이건 지역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위기였죠. 모든 주변국이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UAE도,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방공망을 가동했어요. 통제실 수십 개 화면에 각국 시스템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제 일이었어요. 어느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얼마나 맞추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반응했어요. 요격 성공이었죠. 역시 패트리어트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드론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미사일보다 작고 느리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큰 목표물에 강한 시스템이라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들어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요격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천공 시스템이었어요. 드론 목표물에 반응하고 있었죠.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연속으로요. 저건 뭐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청웅이 드론을 계속 잡아내고 있었어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계산 중일 때 청궁은 이미 쏘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 드론, 또 미사일. 끝이 없었어요. 패트리어트는 큰 미사일은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드론이 섞여 들어오면 대응이 늦어졌어요. 반면 청웅은 미사일도 잡고 드론도 잡았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죠. 데이비드, 이것 좀 봐.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성공률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78%, 청궁 89%.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이게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계산해봐.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청궁이 더 높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전 세계 표준이에요. 실전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인데 한국 무기가 이걸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란이 2차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미사일 30발, 드론 50대가 동시에 날아왔죠.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죠. 통제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패트리어트 한 대가 목표물을 놓쳤습니다. 2번 연속으로요? 뭐야, 왜 이래? 미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간 청웅은 계속 목표물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72%로 떨어졌어요. 청웅은 여전히 89%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공격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모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웅이 패트리어트보다 빨랐어요. 정확도도 안정성도 더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UAE가 한국을 먼저 선택한 이유 말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청웅 때문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이 최고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청웅 데이터는 그냥 운이었을 거라고요.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입니다. 계속 틀릴 수는 없어요.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이란의 3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40발, 드론 80대가 동시에 날아왔죠.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전부 가동,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세 발은 성공했습니다. 역시 패트리어트야. 저는 안도했어요. 27년간 봐온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이상했습니다. 반응이 2초 늦었습니다. 겨우 막았지만 위험했어요. 다섯 번째 드론은 아예 놓쳤습니다. 시스템이 발사 명령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 안 쐈어? 미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하나씩 놓쳤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미사일과 드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포화 공격이었어요. 시스템이 어느 걸 먼저 막을지 판단하느라 버벅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미사일을 먼저 쏠지 작은 드론을 먼저 쏠지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계산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세 발을 연속으로 놓쳤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패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27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이었어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부팅해, 각도 수정해. 장교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구석에서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쩔쩔매는 시간에 다른 시스템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록색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망설임이 없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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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연속 성공이었어요.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저건 뭐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어느 나라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웅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걸 청궁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이 50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겁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공격이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패트리어트는 100발 중 60발 성공, 청웅은 100발 중 91발 성공, 두세 발 차이였습니다. 속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목표 포착부터 발사까지 평균 8초, 청웅은 5초였습니다. 3초 차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건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최고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전장에서는요, 화면 속 천궁이 또 한 번 목표를 잡아냈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UAE가 왜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줬는지 말입니다. 한국 최우선 공급,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UAE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의 방패가 자신들을 지켜줄지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이름값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실력을 선택한 거예요. 제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27년 전문가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든 걸까요? 화면 속 천궁이 또 한 번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입니다. 나흘째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데 나라마다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나라 상황이 떠 있었죠. 그리고 한 나라만 유독 이상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미국 선박 상황 봐.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상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멈춰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공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하늘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철수 명령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전쟁이 터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요? 유럽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박 철수 명령은 내렸는데 어느 배부터 빼낼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바다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일본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각했어요.
민간 유조선 3척이 위험 해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자 알아서 철수하라는 지시만 내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전부 안전 해역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이죠. 언제 움직인 거지? 저는 기록을 뒤졌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회의를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배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국무부에서 국방부로 서류를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국만 패턴이 달랐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미 준비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유조선들 옆에 붙어 있었어요. 청해부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가 뭐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11년 자료가 떴어요.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을 납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투입됐죠. 작전 시간 8시간, 선원 21명, 전원 구출, 해적 13명 제압, 아군 부상 1명, 완벽한 작전이네.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 부대는 매년 이런 훈련을 했어요. 선박 구출, 호송, 해상 교전, 전부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망설임이 없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 통제실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소형 고속정 5척이 한국 유조선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바에 위험합니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겁먹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유조선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도망가는 거죠? 그때 청해부대 구축함이 움직였습니다. 쾅! 유조선과 고속정 사이에 딱 끼어들었어요. 거대한 철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쾅! 접근 금지. 즉시 후퇴하라.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고속정들이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고속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해결한 겁니다. 전 과정이 4분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저건 대응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설계야. 완벽한 설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이렇게 한다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위기 발생부터 선박 안전 확보까지 걸린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사흘 걸릴 일을 한국은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일본이 닷새 걸릴 일을 한국은 이미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배에서 5배 차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한국만 준비되어 있었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그제야 일장이 떠올랐습니다. UAE가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준 이유 말입니다. UAE는 봤던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대응하는지를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유조선을 봤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같은 전쟁인데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이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2개의 화면을 나란히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같은 바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위기에서 결과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화면부터 봤습니다. 일본 유조선 4척이 여전히 위험 해역에 떠 있었어요. 정부는 철수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선장들이 무전으로 계속 물어왔습니다. 어느 항로로 가야 합니까? 허위는 언제 옵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군이 와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만 했어요. 조금만요? 전쟁터에서요? 대응이 늦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고속정 6척에 포위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선장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에 연락했어요. 미군은 방공 작전 중이라 출동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법적 검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가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유조선은 이란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선원 승급 3명이 억류됐어요. 한쪽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 유조선 5척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 2척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건 단순한 호위가 아니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건 작전이야. 맞았습니다. 한국은 전투 태세를 갖춘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한국 쪽에도 위협이 왔습니다. 이란 고속정 4척이 접근했어요. 일본처럼 포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해부대가 즉시 반응했어요. 구축함이 앞으로 나가면서 함포를 고속정에 향했습니다. 경고한다. 즉시 후퇴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고속정들이 멈칫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10초 후 고속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망갔어요. 한쪽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답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의존형이었어요. 위기가 터지면 미국에 연락합니다. 도와주세요. 미국이 오면 해결되고 안 오면 기다립니다. 한국은 직접 대응형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즉시 판단해요. 우리가 한다. 청해 부대가 움직이고 함포가 겨냥하고 경고가 나갑니다. 이건 대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어요. 오후 2시 더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UAE에 긴급 원유 공급을 요청했어요. UAE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건 거절과 같은 말이었어요. 일본은 중동에서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이미 원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우선 공급 약속대로 유조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저쪽은 괜찮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건설, 원전, 군사협력 전부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맞췄어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였습니다. 일본은요, 돈 주고 사는 관계였어요. 차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결정적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안전해역 도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유조선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위기,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요. 이건 단순 운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차이가 결과 차이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군사력, 외교력, 실행력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계획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위기를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UAE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실전을 봤던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나를 지켜주는가? 그 질문에 UAE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새벽,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제실 레이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전 5시 14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규모 공격 감지, 당직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빨간 점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80발, 드론 120대가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어요. 동시에 온다는 게 이런 겁니까? 전 시스템 가동,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방공 시스템이 깨어났습니다.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전부 레이더를 돌렸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15발이 동시에 날아왔어요. 패트리어트가 반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이었어요. 좋아, 막을 수 있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두 번째 물결이 왔습니다. 드론 40대가 낮게 날아왔어요. 패트리어트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려졌어요. 큰 미사일과 작은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물결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사일과 드론이 섞여서 왔어요.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방공망이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꼬였어요. 발사 명령이 늦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목표물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막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부팅! 시스템 재시작! 미군 장교들이 외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미사일 30발, 드론 60대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건 끝이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률이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방어선 붕괴 위험. 쾅! 첫 번째 미사일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 끝에 떨어졌어요. 피격! 피격!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두 번째 미사일이 유류 저장고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추가 공격 예상됩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감지됐어요. 미사일 50발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제 눈앞에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란이 다섯 번째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지금 쓸모 없어지고 있었어요. 오전 6시 32분, 다섯 번째 물결이 움직였습니다. 온다! 장교가 외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사일 50발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전 시스템 최대 출력, 사령관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남은 미사일을 전부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계산상 절반은 막지 못할 겁니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초록색 궤적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어요. 궤적이 달랐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했어요. 잠깐,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건 뭐지? 빨간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요격되고 있었어요. 실패가 없었습니다. 저게 뭐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웅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너지는 순간 청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웅은 멈추지 않고 목표물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속도도 정확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통제실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쏟아지는 순간까지만 해도요. 패트리어트는 한계를 넘었고 방어선은 뚫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록색 궤적이 솟아올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빨간 점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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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맞은 거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궤적이 달랐어요. 훨씬 직선적이었고 반응도 빨랐습니다. 마치 목표물이 오기도 전에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또 맞췄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초록색 궤적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또 맞췄다고요? 통제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의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시스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조 시스템으로만 여겨졌던 장비였죠. 그런데 지금 이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웅이 또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둘, 드론 하나를 동시에 향해 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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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맞췄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속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도 설명이 안 됐어요. 패트리어트는 목표 포착부터 발사까지 8초가 걸렸습니다. 천공은 5초였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을 천공이 막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남은 일부만 겨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격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천공이 쏜 요격탄을 전부 확인했어요. 100발 중 90무석발 성공, 단 4발만 놓쳤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험장도 아니고 실제 전장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 최고 기록이 82%였습니다. 그것도 시험장에서 나온 숫자예요. 실전에서는 68%가 최고였죠. 그런데 청웅은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최범 씨 이란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40발, 드론 60대가 동시에 날아왔어요. 또 온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미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비슷했어요. 이번엔 못 막는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청웅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아껴뒀던 것처럼요. 초록색 궤적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10개, 20개, 30개. 쉴 새 없이 올라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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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빨간 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청웅이 마지막 3개도 잡아냈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금 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부 막았습니까?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부 요격 성공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천궁이 기록한 숫자였어요. 100발 발사, 97발 요격 성공, 97%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최고라고 믿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아니었어.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것뿐이야. 오전 8시 UAE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천궁 추가 배치 요청합니다. 즉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UAE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천궁이 필요하다고요? 통제실 미군 장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화면 속 천궁 발사대를 봤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100발을 쏘고도 멀쩡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좋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했던 겁니다. UAE가 왜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줬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누구의 방패가 자신들을 지켜줄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UAE가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준 이유, 한국만 안전하게 움직인 이유, 청웅이 96%를 기록한 이유, 모든 답이 하나였습니다. 오전 9시 UAE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합니다. 천궁 추가 배치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핵심 방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요.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공급 정책을 재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최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UAE에서 한 일들이었어요. 건설 프로젝트마다 약속 날짜를 지켰습니다. 원전을 지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렵다며 철수할 때 한국 기술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청해부대도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이 바다에서 해적과 싸웠어요. 위험하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쌓인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천공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능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차이가 오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녁 6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궁 구매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쿠웨이트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신뢰의 이동이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름에서 실력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오늘 너희가 우릴 지켜줬어.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린 친구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 그 단어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7년간 틀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화면 속 한국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전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우리가 말로만 동맹을 외칠 때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력과 신뢰를 갖춘 나라가 새로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27년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오만함을 버리고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게서 말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지. 전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신뢰로 끝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중동은 이미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천공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